이것이 박물관이 하는 일이고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하나의 그 원광, 말하자면 일종의 이 광석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박물관에 가서 본다고 하지 말고 박물관에 갔다고 하지 말고 박물관에서 뭘 캤다고 그래라. 유행의 첨단을 달리는 치열한 패션 산업계. 자신만의 독창성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공간이다. 그 생존에 대한 해답이 어쩌면 우리 문화 원형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 박물관에서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유물.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그 순간, 이 낯선 유물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창작의 원천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성격의 박물관이 생겨난 것은 언제일까요?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 그러니까 1909년 11월 1일,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은 창경궁의 황실박물관인 제실박물관을 일반에 공개합니다. 구중심처, 궁궐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우리의 근대적 박물관이 탄생한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인 대한제국 황실의 제실박물관은 창경궁 내에 있는 환경전, 경춘전, 양화당 등 7개 전각을 개조해 전시실로 사용했다. 그중엔 왕가의 침실로 쓰였던 장소도 있었다. 일제의회 조선왕실의 권위를 격화시키려는 의도로 박물관이 만들어졌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근대 박물관으로서의 의미는 다른 곳에 있다. 여기를 이제 전시실로 한 거는 1908년입니다. 어원사무국이 설립되고, 그렇지만 그때는 일반에 개광을 안 했어요. 그래서 황족이나 귀족만, 일부 특권층만 이제 봤는데, 순종이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그때 대신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에게 개방해야 된다. 왜? 여민해라. 백성들과 함께 즐기겠다. 이런 걸로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관에 초점을 두는 거죠. 1909년 11월 1일 마침내 궁궐의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아마 이쪽으로 쭉 전시해 놓은 것 같아. 이렇게 가면서 아마 볼 수 있도록. 당시 주 전시실로 쓰였던 환경전은 유물들을 전시하기 위해 벽을 허물고 본돌 대신 마루를 깔았다. 국보 266호 명정전. 일반 백성들은 감히 닿을 수 없는 임금이 국사를 돌보던 중요한 장소다. 하지만 순종은 이곳에까지 유물을 전시, 일반의 문을 열었다. 당시 순종은 목요일에 이곳을 관람했고 그 외 요일은 백성들을 위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 어자가 있고 1월 5학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자가 있는 정전에 이 앞에 여기에 이제 유물들을 진열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정전에 유물, 특히 그 비석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왕실이 보유한 유물은 6,800여 점. 이로써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된 유물을 대중 앞에 전시하는 근대 박물관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제실박물관은 곧 시련을 맞는다. 1910년 이왕가 박물관으로 격화된 것이다. 일제는 1915년 경복궁 내에 조선 총독부 박물관을 개관한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이왕가 박물관은 유물 수집을 계속했고 덕분에 국보급 유물의 유출을 막을 수 있었다. 1926년 순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총독부박물관이 이걸 흡수하려고 그러는데 여론에 밀려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덕수궁으로 이제 쫓아버리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유물을 모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유물이 결국 해방 이후에 덕수궁 미술관이 되고 우리 국립박물관으로 흡수되는데 여기 있었던 게 바로 우리 국보 78호, 83호 이 방가사회상
그다음에 김홍도의 풍속화첩, 청자, 백자, 이 좋은 명품 컬렉션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일본으로 다 흩어져서 나갔을 것입니다. 광복 이후 1972년 국립중앙박물관 간판을 내걸기까지 우리의 박물관은 경랑의 현대사 속에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셋방살이를 면치 못했다. (1986년에) 옮겨간 중앙청 건물은 철거됐다. 2005년 지금의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하면서 박물관은 비로소 안정된 보금자리를 찾았다. 제실박물관이 개방되고 꼭 96년 만의 일이다. 박물관은 그야말로 격동의 역사와 운명을 함께 해왔습니다. 일제시대와 해방, 또 전쟁과 남북분단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박물관의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인 것이죠. 그동안 박물관은 우리 문화유산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으려는 예술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청자는 100년 전 제실박물관이 최초로 돈을 주고 구입한 유물인데요. 그런데 이 12세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도자기가 20세기에 걸출한 화가 이중섭을 단번에 매료시켰습니다. 순종은 1908년 1월 일본인에게 950원을 주고 청자상감 포도 동자문 표형 주자를 구입했다. 지금 돈으로 약 10억 원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이 명품 고려 청자에 흠뻑 빠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화가 이중섭이었다. 구상 선생이 그랬답니다. 이중섭 화백이 박물관에 자주 와서 그걸 참 좋아했다. 그래서 거기에 동자를 자기가 그 사랑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중섭 화백의 동자 그 그림이 그래서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근대미술의 선구자 이중섭. 그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그린 작품을 많이 남겼다. 장난스런 몸짓과 표정의 아이들은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이다. 전에 중동자 아닌 우리 동자를 나타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수도분하고 그냥 천진난만한 동자상. 그래서 보면 그 포도에 매달려 있기도 하고 포도에 앉아 있기도 하고 근데 포도를 따고 장난하는 모습이겠죠. 그 형태가 다 다릅니다. 실제로 그림 속 아이들은 고려 청자의 해맑은 동자들과 많이 닮아 있다. 한국의 근대 추상화가 김환기는 조선 백자의 큰 영향을 받았다. 그는 한때 온 집안을 달 항아리로 채울 만큼 조선 백자에 심취한 것으로 유명했다. 김환기 선생. 그 양반은 그 달 항아리. 그 양반 아주 그냥 그 양반의 그 표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달이 있고 또 이제 그 탁자가 있고 그 달 항아리 그것이 그 양반 저 수필 보면은 나의 예술의 모든 그 영감은 조선 백자에서 왔다. 특히 다랑에서 왔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거든요. 조선 백자에 대한 이해차는 그의 수필집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국적 풍류와 정서로 김환기의 작품 세계는 압축된다. 그는 산과 달 항아리 그리고 학 등 우리의 문화 원형에서 영원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우리 민족이 만들어온 문화, 우리 민족의 미술이 상당하다. 그 상당한 세계 제일이 아니고 우리만의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조선시대 회화의 걸작 목유도원도도 현대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목유도원도는 1447년 궁중화가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사흘 만에 완성한 수묵 담채화다.
현재 일본 댄니대가 소장하고 있는 몽유도원도 진품